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24단원 뒷부분에 나와 있는 워런트와 전환채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워런트라는 것부터 공부를 해 보면 이 워런트라는 거는 콜옵션처럼 보이는 기업 증권의 한 종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워런트를 갖고 있는 사람은 회사로부터 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옵션과 비슷하죠, 그쵸? 그래서 이 각 워런트마다 살 수 있는 주식은 몇 개인지, 얼마에 살 수 있는지, 만기일은 언제인지 그러한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워런트가 콜옵션이랑 다른 한 가지 차이점은 평균적으로 워런트의 만기일이 콜옵션보다 길다라는 것입니다. 일부 워런트의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만기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워런트는 지금 장기 채권과 함께 발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워런트만 딸랑 있는 경우보다는 채권과 같이 있는 경우가 많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어떤 회사가 돈이 필요해서 채권을 발행을 해서 돈을 빌린다고 해. 근데 투자자로서 내가 저 회사를 봤더니 굉장히 나중에 대박 날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채권과 워런트를 통해서 저 회사한테 투자를 하고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분명히 저 회사가 잘 될 거고 잘 될 거를 내가 확신을 하니 나중에 워런트를 행사를 해서 그 회사 주식이 분명 주가가 무한대로 오를 테니 나는 그 회사 주식을 통해서 나중에는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워런트는 채권과 함께 발행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워런트는 이렇게 분리가 되어서 워런트만 따로 거래가 된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워런트는 보통주에 대한 콜옵션과 상당히 유사를 하다. 그런데 이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차이가 사실 없는데 만기가 다른 거 말고는 차이가 없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보통주에 대한 콜옵션과는 조금 다르다. 뭐냐면 첫 번째, 콜옵션은 개인들끼리 서로 롱하고 숏하고 해서 이렇게 막 사고 팔고 해. 그런데 워런트는 기업에서 발행을 한다라는, 그러니까 발행자, 판매자 혹은 숏하는 사람은 기업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콜옵션의 경우에는 행사를 하면 이제 롱 포지션에 행사를 하면 숏 포지션이 무조건 콜옵션 롱에 응대를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죠. 근데 이때 기업은 개인들끼리 콜옵션 롱하고 숏하고 하는 거에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워런트가 행사가 됐다. 그러면 이 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발행을 해야 돼. 그래서 워런트가 행사가 들어왔어. 그러면 그 돈을 받고 발행 주식수를 늘리는 거야. 그래서 주식을 주는 거야. 그래서 이 워런트는 정확하게 말하면 옵션이 아니라 스톡 옵션도 사실은 옵션이 아니라 워런트인 거야. 이렇게 스톡 옵션과 콜 옵션과 워런트가 약간은 좀 다르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시를 통해 살펴보면 엔드런이라는 회사가 25를 내면 이 엔드런 회사 주식 하나 살 수 있는 워런트를 하나 발행했다라고 가정하자. 그래서 워런트를 행사를 하면 투자자가 행사를 하면 엔드런은 새로운 주식 발행해서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워런트가 행사가 된다 하면 25달러를 받고 엔드런이 회사 주식 하나 더 발행해서 주는 거지, 투자자한테.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콜옵션은 그냥 콜옵션 투자자들끼리, 그러니까 롱 포지션 하나 하고 숏 포지션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니까 다른 주식 수가 변하지는 않아.
그런데 이 워런트의 경우에는 주식이 하나가 더 발행이 되는 거죠. 만약에 갑하고 을 이렇게 투자자가 있어. 그런데 갑이 롱 포지션으로서 옵션을 행사를 하기로 했다. 그러면 을은 갑한테 엔드런의 주식을 한 주에 25씩 받고 넘겨야 돼. 그런 의무가 있어. 근데 만약에 을이 엔드런 주식을 기존에 갖고 있는 게 없었어. 그러면 주식시장 가가지고 엔드런 거 사다가 갑한테 넘겨야 돼. 25 받고. 그런데 이 옵션의 경우에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제로섬이에요. 누가 이익을 보면 그 동일한 금액을 누군가가 손해를 봐. 그런데 이 워런트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이의 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돈 받고 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워런트, 지금까지 배운 워런트라던가 우리가 뒤에서 배울 전환채권이라던가 이렇게 하면 어쨌든 회사의 발행 주식 수가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발행 주식 수가 증가를 한다라고 하면 earnings per share, 주당 순이익, 넷인컴을 발행 주식 수로 나눈 거. 근데 발행 이렇게 워런트나 전환채권이 행사되면 발행 주식 수가 증가하니까 EPS가 감소를 하게 되겠죠. EPS가 뭐였다고요? EPS는 earnings per share는 넷인컴을 총 발행 주식 수로 나눈 거지. 근데 이렇게 워런트나 컨버터블 본드가 12가 행사가 되면 이 주식 수가 늘어난다. 그러면 이 EPS는 감소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EPS가 감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경우에는 갖고 있는 워런트랑 전환채권이 만약에 다 행사가 되었다라는 걸 가정을 하면 다일루티드 베이시스로 EPS를 그때 거를 가정을 해서 발표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다일루티드 베이시스로 EPS 계산한 거는 전환 안 됐을 때의 EPS보다 훨씬 더 낮은 수치가 됐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전환 채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전환 채권은 채권에 워런트가 붙어 있는 거가 전환 채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인데 워런트가 붙어 있는 거가 전환 채권이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예시처럼 어떤 회사가 굉장히 나중에 잘 될 것 같아.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채권으로 그 회사한테 돈을 빌려주고 분명히 나중에 가서 그 회사가 잘 될 거야. 그러니까 주가가 대박 나겠지. 그러면 나중에 채권에 대한 원금으로 그 회사한테 갚으라고 하지 말고, 야, 됐고, 니네 회사 주식으로 나한테 다오. 그에 상당한 상응하는 니네 회사 주식으로 다오. 그러면 그 회사 주식이 대박이 점점 나면서 나는 엄청난 돈방석에 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전환채권이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거, 그런 게 바로 전환채권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회사가 대박 날 것 같지가 않아, 오히려 비실비실해. 그러면은 나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냥 채권에 대한 원금을 만기에 받는 것으로 그렇게 쪽내는 것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워런트랑 전환채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워런트를 가진 채권은 채권과 워런트로 나뉠 수 있어. 그런데 전환채권은 이게 쪼개지지가 않는다. 채권이랑 워런트로 안 쪼개진다라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전환 채권은 채권 만기 전에 채권에 대한 원금을 받는 것 대신 그에 상응하는 그 회사 주식으로 대신 받을 수 있는 거를 주는 거가 바로 이 전환 채권이 되겠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 테슬라가 2014년에 약 12억 달러어치 전환 채권을 발행을 했고 이 채권의 쿠폰율은 1.25%,
그리고 만기가 2021년이다. 그러면 이 전환채권을 사간 투자자 입장에서 나중에 테슬라가 대박 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게 그럴 조짐이 보이면 나중에 이 테슬라한테 원금 달라고 안 하고 만기일에 원금 갚으라고 안 하고 니네 회사 주식으로 달라고 하겠죠. 반대로 테슬라가 나중에 만기 2021년쯤 가면서 이렇게 봤더니 비실비실해. 그러면 주식으로 안 받고 그냥 채권에 대한 원금으로 만기일에 회수하고 쪽내겠죠. 그렇죠? 이렇게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채권, 전환채권의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환 가격, 전환 비율, 전환 프리미엄이라는 용어가 전환 채권을 이해를 하려면 필요를 한데 어려운 게 아니고 만약에 전환 가격이 359.87이라고 하자. 그러면 보통 채권의 액면가가 1000이니까 1000 나누기 359.87 해서 이 채권의 전환 채권으로 투자한 투자자는 테슬라 주식 2.7788개를 채권 대신 테슬라 주식으로 이렇게 2.7788개의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전환 가격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앞에서 표시한 이 2.7788이 바로 전환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하나당 테슬라 주식 2.7주가 이게 같은 거라는 거죠. 그쵸? 이렇게 나오는 게 전환 비율이고 그리고 전환 프리미엄이라는 건 뭐냐면 전환 채권을 발행할 당시 테슬라 주식 가격이 252.54였어. 따라서 전환 가격 이 359.87에서 252.54를 빼고 요 전환 가격으로 나누면 42.55%만큼의 전환 프리미엄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환 가격은 이렇게 높은데 당시 이 테슬라 주식 가격은 엄청 낮죠. 그러니까 이 전환 채권의 전환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아직은 그리 높지 않아 보여. 그래서 근데 보통 이렇게 OTM으로 발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래를 보고 이제 이거에 투자를 하는 거지. 전환 채권에. 저 회사가 대박이 날 것 같아. 그러면 아직 이 회사 주가가 여기 밑에 있더라도 분명히 이게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환 채권에 투자를 한다. 근데 가다가 봐서 이게 안 될 것 같아. 이 회사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전환권 행사 안 하고 그냥 채권에 대한 원금을 받고 쪽내는 것이 되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환 채권은 이 워런트랑 채권은 요게 뗄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전환 채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MO라는 회사가 액면가 1000짜리의 전환 채권을 발행을 했다라고 하고 쿠폰율은 7%, 전환 비율은 15, 그리고 아직 12번의 쿠폰 지급이 남아있고 이 회사 주식의 현재 가치가 주당 68달러라고 하자. 그러면 이러한 전환 채권의 가치가 채권 가치가 있겠고 전환 가치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순수 채권 가치를 먼저 계산을 해보면 보통주로 전환되지 않을 경우 갖는 그냥 채권의 가치. 그래서 이 채권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투자자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미래 현금 흐름을 다 현재 가치로 땡긴 거의 합이 채권의 가치가 되겠습니다. 재무관리 수업 들으실 때 7단원에서 채권 가격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이제 그렇게 채권 가격 결정되는 방법에 따라서 이 순수 채권의 가치를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MO가 발행한 채권의 경우 연간 8달러의 수익을 주는 것으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 쿠폰을 6개월마다 지급을 한다라고 하면 6개월마다 이게 쿠폰율이 7%니까 6개월마다는 3.5%씩의 쿠폰을 지급을 하는 거니까 6개월마다 1000 곱하기 3.5에서 35달러의 쿠폰을 6개월마다 지급을 하겠죠. 그러한 것이 12번이 남아있다고 했고
만기에는 액면가 1000을 이렇게 받기 때문에 이 채권의 전환채권의 순수 채권 가치는 953.08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환 가치를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전환 가치는 전환 채권이 보통주로 전환됐을 때 전환 채권이 갖는 가치가 이러한 전환 가치가 되겠습니다. 이 전환 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받을 수 있는 주식 수 곱하기 현재 주식 가격으로 이렇게 계산이 된다. 그래서 만약에 앞에 M5라는 회사에 전환 비율이 15라고 했으니까 15 곱하기 이 회사 현재 주식 가격 68을 곱하면 1020. 그래서 이 전환 채권의 전환 가치는 1020이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환 채권은 전환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될 수가 없겠고, 근데 만약에 어떤 시장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잠시나마 전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그 세를 틈타서 차익 거래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앞에서 지금 이 전환 채권이라는 거는 순수 채권 가치랑 전환 가치 이렇게 두 가지 가치로 가치를 갖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그런데 이 전환 채권의 최종적으로 최저 가격은 둘 중에 높은 것으로 정해진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M5가 발행한 채권인 경우에는 전환 가치가 1020이었고 순수 채권 가치가 953.08이었으니까 이 M5의 전환 채권의 가치는 최소한 1020의 가치를 갖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M5의 주식 가격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증가를 한다. 그래서 순수 채권의 가치는 지금 이렇게 이 회사 주식 가격이 어떻게 되든 변하지 않는 이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전환 가치의 경우에는 이 회사 주식 가격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수평선과 이 전환 가치 중에 높은 부분이 최종적인 전환 채권의 가치이기 때문에 요게 바로 전환 채권의 최종적인 최저 가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은 우리가 25단원에서 옵션 얘기를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할 때에 살펴볼 예정인데, 콜옵션이든 풋옵션이든 만기 때에는 이렇게 꺾여있는 하키스틱의 모양을 갖지만 만기 이전에는 시간 가치를 갖기 때문에 이렇게 꺾인 거에서 조금 올라가서 이렇게 동그란 가치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환 채권의 경우에도 만기 때에는 이런 하키스틱 모양의 가치를 갖겠으나 만기 이전이라면, 즉 전환 채권을 선택할지 말지, 이거를 행사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이 하키스틱에서 조금 올라간 이런 동그스름한 것이 전환 채권의 최종적인 가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만기 때에 비해서 요만큼씩의 가치가 시간 가치만큼이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요게 전환 채권 만기 때의 가치다라고 알고 계시고, 지금 방금 말한 요 부분에 대해서는 25단원에서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밖에 어떤 여러 가지 다른 옵션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채권에 대한 콜 조항하고 풋 조항은 재무관리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7단원 채권을 공부를 할 때에 이미 공부를 했던 내용입니다. 뭐냐면 혹시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채권의 경우에는
쿠폰 하고 마지막 만기 때 마지막 쿠폰과 원금을 받아서 채권의 현금 흐름이 쫑날 수도 있지만 채권을 발행할 때 조기 상환 옵션이 걸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기 상환을 누가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기 상환을 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풋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조기 상환을 회사, 그러니까 채권 발행한 사람, 돈 빌린 사람이 요구를 하면 콜옵션인 경우가 되겠고, 채권 투자자, 즉 돈 빌려준 사람이 조기 상환해라 라고 회사한테 요구를 하면 그 경우에는 풋옵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채는 만기일 전에 상환이 될 수가 있는데 특정 기간 내에 정해진 가격의 채권을 다시 회사가, 그러니까 돈 빌린 사람이 돈 갚으면서 이 채권 사들인다라고 하면, 상환한다라고 하면 이러한 경우를 채권에 대한 콜 조항이다라고 한다. 반대로 소유자, 그러니까 채권 투자자, 즉 돈 빌려준 사람이 발행자한테 야, 나 니네 못 믿겠다. 만기 아직 훨씬 남긴 했는데 그냥 지금 바로 돈 갚아버려라 라고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한다. 투자자가 하면 채권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환 채권이라면 이렇게 순수 채권 플러스 전환 가치 플러스 콜 조기 상환, 이 세 가지가 함께 묶여 있는 게 바로 이 전환 채권이라고 최종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에 대해서 약간 옵션적인 측면의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에 가입을 한 거는 풋옵션에 가입을 한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냐면 여기 예시를 통해서 보면 한 건물에 대해서 100만 달러의 화재보험을 가입을 했다. 그런데 어떤 날 갑자기 이 건물에 화재가 발생해서 건물이 더 이상 쓸모없게 돼버렸어. 그러면 이 보험에 가입을 해왔기 때문에 보험사에다가 나 이 건물에 화재가 났으니 100만 달러를 나한테 다오 라고 보험사한테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거는 바꿔 말하면 뭐냐면 보험사한테 이 건물 지금 쓸모없게 돼버렸지만 나한테 100만 달러를 주고 네가 사가라 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 보험이라는 것은 풋옵션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교과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의 하나로 융자를 할 때 보증을 해주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로키드 마틴하고 크라이슬러가 각각 옛날 요 70년대나 80년에 그때도 이런 위기가 와가지고 갑자기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런데 간당간당한 회사들한테 누가 돈을 빌려주려고 하겠어요? 뭘 믿고? 그러니까 정부가 보증을 해준 거죠. 만약에 로키드 마틴하고 크라이슬러가 돈을 나중에 못 갚으면 정부가 대신 갚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정부가 보증을 해준 거죠. 요즘 그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자, 중소업자들한테 정부가 보증을 해주고 대출을 해주니까 굉장히 저리의 자금을 이렇게 시중에 자영업자들한테 공급을 해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보증을 해주는 거지. 만약에 지금 돈 빌려간 사람이 나중에 돈을 못 갚으면 내가 대신 갚을 테니 나를 믿고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줘라 라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이 보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요 24단원 지금 마지막 부분까지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